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십니까. 테무스타일 채널의 테무입니다. 지난 시간에 소렌토 하이브리드에 들어가는 엔진과 변속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엔진과 변속기, 구동 모터와 H, PCU를 통해 조화가 잘 되면서 하이브리드의 엔진과 변속기에 대한 결함을 찾아볼 수가 없더군요. 그만큼 결함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은 현재 잘 조화가 돼서 문제가 없다는 말이겠죠. 잘 만들어졌다는 얘기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하이브리드의 구동 방식에 대해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는 직렬과 병렬, 직병렬, 즉 혼합형이죠. 혼합형이 있는데요. 우선 직렬 방식은 엔진에 연결된 발전기가 인버터에 연결이 되고, 이 인버터는 고전압 배터리와 모터 쪽으로 연결되게 되고, 모터에서 나온 변속기를 통해서 구동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건 엔진에는 발전기만 계속 돌려주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일정 속도 RPM이 지속이 되겠죠. 이 모터에 연결된 모터에 의해서 바퀴가 도니까 엔진의 RPM은 일정 조건만 유지되어 친환경이지만 출력면에서는 엔진의 100%를 모터에다가 다 못 쓰기 때문에 효율성이 낮다는 게 단점입니다. 예전에 세보라 볼트 하이브리드가 직렬식의 대표적인 거고요. 병렬 방식은 엔진에서 변속기를 통해 발전기 플러스 모터로 된 곳에 연결이 되어 엔진 힘과 모터 힘으로 가기 때문에 출력면에서는 좋은데 전기로만 운행이 불가합니다. 연결이 됐기 때문에 엔진이 메인이고 모터는 그냥 보조 역할이기 때문에 주 동력은 엔진이기에 출발, 가속, 언덕길 올라갈 때는 엔진의 연비가 떨어지는데, 이때 모터가 중간에 개입해서 출력이 잘 나오게 해주고 연비를 상승시켜 줍니다. 엔진이 부하가 걸릴 때 모터에서 어시스트를 해주는 방식이죠. 이게 2009년 현대 아반떼 HD 하이브리드, 혼다 인사이트와 시빅 하이브리드에 적용이 됐던 거고요. 혼합형은 직렬, 병렬 이 합친 개념으로 현존하는 하이브리드에서 가장 좋고 비싸다고 하더라고요. 젤로 뛰어난 기술이라고 합니다. 엔진과 바퀴 사이에 변속기 부분에 모터를 두 개를 넣고 중간에 유성기어를 넣어서 직렬형으로 이렇게 구동이 되기도 하고요. 병렬형으로도 구동이 되는 형태인데 연비 효율이 상승하는데 아주 좋은데요. 이게 또 좀 복잡하기 때문에 고장 시에 수리 비용이 비싼 게 단점입니다. 현존하는 가장 좋은 하이브리드 방식이고, 이건 좀 설명하자면 좀 길어요. 엄청 길고 이게 도요타에서 적용되고 있는 원리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혼합식 하이브리드 시스템이라고 찾아보시면은 금방 찾으실 수가 있는데요. 작동되는 그 배터리와 엔진의 효율성에 비해서는 이 혼합형 하이브리드가 젤로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게 1997년에 토요타 프리우스가 특허를 걸어 놓은 상태라서 나이 센스로 인해서 현대에서는 이 혼합형 방식을 못 쓰는데요. 또 현대가 또 가만히 있을 현대가 아니죠. 그래서 현대에서 이 병렬식을 조금 개량한 그 새로운 방식을 만들어 내는데요. 병렬형 하드 타입이라고 도요타의 그 혼합형하고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저희 이제 현대 기아에서 쓰는 하이브리드 방식이죠. 엔진이 있고 그 모터와 발전기, 모터 플러스 발전기 사이에 엔진 클러치를 넣습니다. 엔진 클러치를 넣어가지고 모터 발전기를 통해서 변속기에서 출력이 되면 그 감속 기어를 통해서 구동되는 방식이죠. 엔진과 그 연결된 HSG라고 해서 하이브리드 스타터 제너레이터가 스타터 모터 역할은 물론 그 정차 시와 탄력 주행 시 전기 발전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HSG가 엄청 중요한데요. HSC와 연결된 인버터가 배터리로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인버터 또한 모터 발전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하면은 엔진과 모터가 같이 가기도 하고, 클러치를 떼어서 엔진과 분리하면 모터로만 주행이 가능합니다. HSG가 엔진을 활성화시켜서 모터와 함께 바퀴를 구동시키는 것이죠. 수리 비용이나 생산 비용이 엄청 쌉니다. 이게 병렬형은 중간에다가 이게 모터 발전기와 클러치, 그 다음에 HSG만 넣으면 되기 때문에 생산 비용과 수리 비용이 싸고, 이 YF 소나타 있죠. YF 소나타가 현대가 만든 이 하드 타입 병렬식 하드 타입의 최초 모델입니다.
엔진의 뭐 비효율 구간에서 주로 모터가 개입함으로 전체 효율을 높여주는데요. 저속 구간에서 내연기관 그 엔진의 효율은 뭐 40%가 운동 에너지로 변환이 되고 나머지는 열 에너지로 그냥 날아가 버린다는 얘기인데요. 이를 뭐 엔진 누즈라고 해요. 그런데 모터는 뭐 저속에서도 최대 토크를 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뭐 전체적인 효율도 8에서 9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저속에서는 월등히 좋죠. 뭐 자동차가 출발할 때나 저속 주행 시 모터만으로 구동하거나 모터 개입을 최대화하여서 뭐 엔진 누즈를 최소화하는 원리죠. 여기서 뭐 가속을 하게 되면 엔진과 모터의 동력을 적절하게 배분해서 최대 효율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가속 상태에서는 둘 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운전자가 원하는 출력을 뽑아낼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제 고전압 배터리는 충전은 어떻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배터리 충전되는 게 뭐 엔진에서 충전이 되냐, 뭐 자체적으로 충전이 되냐, 뭐 그러실 텐데요. 하이브리드 운전자분이시라면 이 회생 제동 시스템으로 충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 제동은 운전자의 뭐 제동 의지가 개입이 되면은 엔진과 변속기 중간에 모터가 발전기가 되어서 차가 움직이는 운동 에너지를 발전기로 돌려서 전기 에너지로 변환하는 것인데요. 차량이 뭐 감속하거나 내리막길을 주행할 때 가속 페달에서 그 발을 떼잖아요. 그때 이제 모터의 저항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변환해 저장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때 모터를 구동하던 모터 드라이브 회로 역시 역할을 바꿔서 모터가 회수한 그 전력을 입력받아서 전압을 조정해서 배터리나 전원에 되돌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좀 복잡하죠? 하여튼 쉽게 얘기해서 그 감속하거나 내리막길을 갈 때 가속 페달에서 발만 띄면은 자동으로 회생 제동이 되면서 배터리에 충전이 되는 겁니다. 회생 제동으로 얻을 수 있는 뭐 제동력의 크기는 모터가 동작할 때 최대 토크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동력이 좀 많이 걸리죠. 이 회생 제동을 잘 쓰면은 기존의 브레이크를 완전히 뭐 대체할 수는 없지만요. 그래도 회생 제동 덕분에 브레이크 사용 빈도가 많이 줄고 브레이크 패드를 차량의 사용기간 내내 교체하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효율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나 뭐 전기차에서 쓰이고 있는 제동 방식인데요. 배터리 충전도 되고 감속도 되니까 이 가속 페달 한 개만으로도 원페달 운전이 가능하겠죠. 잘 사용하시면은. 이게 발컨입니다. 발컨. 사용해보시면은 좀 금방 숙달 되실 거예요. 급하신 분 아니면은 좀 천천히 운전하시면은 원페달 운전 가능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대 기아의 하이브리드 에너지 그 흐름도를 봐야 돼요. 그래야지 이제 회생 제동이 어떻게 되는지, 또 엔진이 언제 개입이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속 전기 주행 시에는 배터리가 이게 충분하다는 전제 하에서는 배터리에서 인버터를 통해서 모터를 구동시켜서 변속기를 통해 감속 기어로 바퀴에 전달하는 방식입니다. 가속 및 언덕 주행 시에는 저속 전기 주행 시 흐름으로 그 HSG가 엔진을 활성화 시켜서 모터와 함께 바퀴를 구동을 시킵니다. 이게 엔진을 살려주는 거죠. 엔진으로 정속 주행할 때는 엔진의 힘만으로 그 정속 주행이 가능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HSG와 인버터를 통해서 이게 배터리를 충전하게 됩니다. 작게나마 충전하게 됩니다. 탄력 주행 시에 그 엑셀에서 발을 떼면 회생 제동이 작동된다 했잖아요. 이 회생 제동이 작동되어 모터가 발전기 역할을 하게 되면 그 발전기의 바퀴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저장을 합니다. 이때도 엔진의 동력이 뭐 HSG를 통해서 미세하겠지만 뭐 인버터를 통해 충전이 됩니다. 내리막길에서는 브레이크를 밟거나 회생 제동 시에 모터가 발전기 역할을 하면서 이거 회생 제동이 되죠. 그 바퀴의 운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꿔서 배터리 충전을 해주고요. 정차 중에도 뭐 배터리가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엔진과 연결된 그 HSG가 조금이나마 인버터를 통해서 배터리에 저장을 합니다. 엔진이 켜지기 때문에 그 HSG가 조금이나마 배터리에 전기를 저장을 하게 되죠. 뭐 운전하실 때 뭐 에너지 흐름도 및 계기판을 보시면은 어느 정도 감이 오실 겁니다. 이게 계기판에 이제 차지고 그 EV 모드 있고 하잖아요. 거기고 또 옆에 유보 내비게이션을 보면은 에너지 흐름도 또 나옵니다. 참고로 그 회생 제동은 스포츠 모드로 언덕길에 올라갈 때 엔진을 세게 돌려주잖아요. 토크가 세지기 때문에
이 올라가고 내려갈 때 그 스포츠 모드였을 때 회생 제동이 되면서 스포츠 모드의 운동 에너지가 높은 토크의 운동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배터리 충전이 더 많이 되죠. 그 EV 모드보다는 더 많이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때마다 뭐 이게 모드를 돌려주기 귀찮거나 뭐 잘 모르시겠다 하는 분은 스마트 모드로 해놓고 상황에 따라서 이게 EV 모드나 뭐 스포츠 모드로 바꿔주니까 스마트 모드로 운전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대부분의 뭐 하이브리드 차주분들이 선호하시는 것이 스마트 모드입니다. 뭐 많이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모드가 좋다는 거겠죠. 운전 방식은 초반에 뭐 무조건 전기 주행을 길게 끌면은 왠지 뭐 연비가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찾아보니까 이게 탄력 주행 상황에서 전기와 엔진이 적절히 조합이 되어야 연비가 좋다고 합니다. 모터 출력이 낮아서 EV 개입 구간이 다소 짧게 느껴지더라도 전기와 엔진을 적절히 분배해서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 높은 연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4에서 60km로 서행하는 구간에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최적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뭐 깊게 충전하는 것보다 자주자주 충전해 주는 게 배터리 유지에 도움이 되고, 너무 뭐 모터의 힘만으로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좋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회생 제동을 통해서 배터리가 충전이 되는데요. 이게 어떤 배터리를 사용하는지 또 알아봐야겠죠. 이 배터리가 뭔지 아셔야지 이게 뭐 고장이 금방 나는지 뭐 어떤 배터리인지 또 알고 타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니켈 수소 배터리를 도요타에서는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거하고는 달리 현대에서는 초반부터 리튬 이온 폴리머 배터리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리튬 이온 배터리 케이스 소재를 폴리머를 사용해서 제작하는 방식으로 리튬 폴리머 배터리라고도 합니다. 생활 주변에 뭐 우리 핸드폰은 물론 그 무선 선풍기 있죠. 선풍기 같은 곳에서 뭐 사용하는 것이고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날씨 추운 혹한기에서는 뭐 니켈 수소 배터리가 다른 배터리보다는 뭐 조금 더 효율이 높고 가격도 뭐 저렴한 점이 있다고는 하지만 에너지 밀집도나 뭐 효율 및 메모리 효과 등 뭐 리튬 이온 폴리머가 더 유리합니다. 조금 비싸긴 해도. 최근에 뭐 조금 더 강화된 리튬 폴리머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 리튬 이온 폴리머가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배터리 방식으로 사용 중이며, 이 배터리 용량은 1.49 kWh입니다. 이게 전기 쪽은 좀 더 찾아봤는데요. 이 1.49 kWh가 뭐냐면은 쉽게 계산하면은 이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도 네이버에서 찾았기 때문에 전기 분야가 아니어서 죄송합니다. 아닌데 아마 맞을 것 같아요. 1.49 kWh는 124,000 mAh가 됩니다. 이 mAh는 1시간에 사용할 수 있는 전류량을 말하는데요. 대략적으로 우리 핸드폰에 들어가는 배터리가 400 mAh예요. 그렇게 보면은 휴대폰 배터리가 31개 정도 들어간다는 말이겠죠. 모터 구동을 위해서 배터리 온도 유지를 위한 이 쿨링팬, 일정 온도를 맞춰주기 위한 그 BMS라고,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라고 배터리의 작동을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또 있는데요. 이 배터리에 BMS가 있음으로써 이것이 장치 차단기 역할을 하는데요. 이 하이브리드 차량 보조석 아래쪽에 이 배터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래쪽과 2열 사이에서 간혹가다가 딸깍딸깍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면은 이 BMS의 소리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 BMS가 배터리를 모니터링 하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은 뭐 거의 반영국적이라고 합니다. 소렌토 하이브리드의 단점을 좀 알아볼게요. 요즘 뭐 작년부터 그랬죠. 냉각수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다는 거 아실 거예요. 하이브리드는 냉각수가 엔진에 들어가는 냉각수, 분홍 색깔이에요. 분홍 색깔과 인버터 냉각수가 있는데요. 이 인버터 냉각수는 파란 색깔로 되어 있어요. 그 통이. 인버터 냉각수가 감소하거나 에러가 발생이 되어서 문제가 발생이 되는데요. 2022년식부터는 이 파란색 냉각수가 그냥 분홍색 냉각수, 그러니까 일반 냉각수죠. 일반 냉각수로 바꿔서 나온다고 합니다. 파란색 통에 나오기는 하지만 그 속에 있는 냉각수는 전연 냉각수가 아닌 일반 냉각수가 넣어져서 나온다고 합니다. 인버터는 전기 쪽이기 때문에 전연 냉각수를 넣어줘야 하는데, 이게 왜 넣어줄 이유가 있었는데 안 넣어주고 일반 냉각수를 넣어줬는지 좀 이해가 가진 않는데요. 뭐 정비소에서는 또 괜찮다고 합니다. 뭐 인버터 냉각수에 들어가는 게 일반 냉각수이기는 하지만 뭐 고급형 냉각수라고 해서 문제가 뭐 없다고 하는 거죠. 뭐 지켜보면 알겠죠. 지켜보면. 또 한 개는 뭐 헬기 소리죠. 날씨가 좀 덥거나 뜨거우면은 엔진이 금방 예열이 되어서 괜찮은데, 겨울철에는 엔진에 그 예열이
느끼게 되잖아요. 하이브리드는 초기 시동 시에 뭐 온도가 낮으면은 에어를 위해서 엔진을 돌리는데 추울 때 엔진 가동을 하면 소리도 안 좋고 느낌도 안 좋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뭐 히터를 가동하려면 차량 운행 초기에는 엔진이 개입되어서 정차 시에도 엔진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최초로 뭐 터보 하이브리드 엔진을 적용하면서 뭐 퍼지 시스템 작동음이라고 합니다. 에어 과정에서 나오는 엔진 가동에 의한 소리라고 하니까 뭐 좀 신경은 쓰이지만 좀 엔진 가동에 의한 소리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든 차가 다 똑같겠지만 여름철에는 또 문제가 있죠. 에어컨 키면은 엔진이 또 작동이 되면서 이게 에어컨을 돌려주었는데 엔진이 꺼져가지고 이제 모터로만 있을 때 에어컨 키면은 배터리도 빨리 달고 에어컨도 약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엔진 가동이 또 개입이 되면서 연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죠.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뭐 히터 틀고 다니시잖아요. 여름이야 뭐 창문 열고 조금 다니면은 뭐 버틸만 해도 겨울엔 안 됩니다. 그래서 히터는 틀게 되는데 에어컨보다 히터 틀 때 그 연비가 엄청나게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머플러 타공이 또 있어요. 이게 뭐 2022년식에서는 구멍이 뚫렸는지 그냥 그래도 확인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안 뚫렸으면은 나중에 겨울철에 터집니다. 터져. 그러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순수 내연기관 자동차보다는 뭐 부품 수량이 많아서 정비 어려움도 있고 수리 비용이 증가가 되죠. 하이브리드 차량은 뭐 일반 카센터에서도 수리가 가능하긴 한데 현실적으로 좀 힘들고 정식 서비스 센터에서만 현재는 점검 받아야 되는 환경이기 때문에 좀 수리 면에 대해서는 또 안 좋죠. 소렌토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뭐 배터리가 보조석, 동승석 쪽에 밑에 있잖아요. 밑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으로 그 중량이 중간 앞쪽으로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급감속을 하면은 갑자기 서게 되면은 뒤쪽이 조금 들리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뭐 뒤쪽에 중량을 높여버리면은 또 차가 무거워지기 때문에 연비가 하락이 될 수밖에 없죠. 하이브리드에서 사륜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1.6 감마 터보 엔진과 모터가 동시에 구동을 해준다고 해도 사륜일 때 4개의 구동축에 힘을 배분해야 하기 때문에 이륜에 비해서 오르막 같은 곳에서는 힘이 약하여 뭐 반응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느낀다고 합니다. 뭐 빗길이나 뭐 눈길 등 뭐 험로 주행 시에는 장점은 있겠죠. 있는데 뭐 2륜이든 4륜이든 어차피 고속으로 달릴 때는 답이 없습니다. 당연히 뭐 4륜이 조금 더 무거운 데다가 뭐 4개의 바퀴에 모두 동력이 전달되니까 뭐 타이어와 도로의 그립력이 높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달릴 수는 있는데요. 그로 인해서 뭐 연비가 조금 떨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세제 혜택도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거 뭐 비 오는데 고속으로 달리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4륜이라고 고속에서 막 달리시면 안 됩니다. 위험합니다. 천천히 달린다면은 뭐 2륜이든 4륜이든 뭐 어차피 비슷하죠. 당연히 뭐 4륜이 조금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뭐 산길이 아니라면 그렇게까지 2륜하고 큰 차이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연히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더 좋겠지만 값어치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4륜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 고장 범위가 또 넓어진다는 것도 인지는 하셔야겠죠. 하이브리드에 4륜을 넣게 되면은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 금전적으로 더 비싼 옵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혹시나 뭐 급가속, 급감속을 자주 하시는 분이라면 가솔린을 추천드리겠습니다. DCT 미션이 뭐 내구성이 좀 그렇긴 하지만 뭐 반응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속도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밟았을 때 쫙 나가는 느낌을 뭐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요. 운전 스타일이 와일드 하시다면 가솔린 4륜으로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이브리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꽤 뭐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가솔린과 디젤, 하이브리드 뭐 각 장단점이 있겠지만 뭐 영상을 만드는 기간에 문득 중고차 시세를 찾아봤는데요. 지금 제 차를 팔면은 산 가격보다 더 많이 조금 더 많이 받아서 팔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팔고 이 하이브리드로 넘어갈까 갈아탈까 생각도 했는데 역시나 엄청난 그 대기 기간을 주체할 수가 없고 아직까지 뭐 큰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기에 만족하면서 그냥 애정을 더 쏟아주기로 결정했답니다. 역시 남의 떡이 더 좋아 보이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정보 수집과 영상 편집을 거의 한 달 넘게 준비했는데요. 부족하시더라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즐거운 하루 되시고 푹 쉬십시오. 감사합니다.